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과 관련해 지역방송으로서 이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목포 원도심 근대 역사 문화공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문화재 지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과 전영자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근대 역사 문화공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목포는 3대양 6대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만큼 근대 이전의 역사도 참 깊습니다. 우선 이 목포 도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목포는 그 120년 전, 예. 그러니까 1897년 10월 대한제국 때였죠. 그때 자주적인 개항을 통해서 세계와 만났습니다. 예. 그게 지금부터 120년 전이죠. 목포가 오늘날로 이어지는 그 계기는 역시 1897년 개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주적으로 개항을 해서 뭔가 근대화의 토대가 되려고 했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일제 강점이 되면서 목포는 이제 식민도시가 되죠. 목포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가 식민도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달산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전혀 이질적인 그런 공간으로 변합니다. 즉 남쪽은 일본인들이 사는 개항장으로서 도시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완비된 그런 상태가 되고 유달산 북쪽은 조선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일본인들이 거의 도시계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당시 표현으로 뭐 돼지우리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과 북이 차별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목포는 전형적인 식민도시였고 그 우리나라 한국 근대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목포의 근대사가 남긴 기록,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남아있는 거죠. 네, 참 좁은 지역에서 이 식민도시로서도 남과 북이 나뉘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목포에서 살고 계신 지역민으로서 목포가 지닌 또 의미가 궁금합니다. 저에게 목포는 교육의 도시였고 또 지금은 이곳에 살고 있으니까 생활의 터지만은 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근대의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제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이 사셨을 때는 또 일제 강점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가족들의 어떤 생활사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의 삶의 터였고 또 저의 지인들이나 친인척들의 삶의 터가 바로 목포입니다.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교육과 근대, 생업 등 정말 이 삶의 터로서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인 만호동과 유달동 일호는 특히 근대 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지닌 좀 역사적 의미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은 말하자면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이, 즉 간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는 장소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을 없애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 담겨 있는 이 근대 건축물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흔적이 담겨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들을 미래의 그 가치로 전환시키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 간직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 전형적인 식민도시였던 목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일이고 또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아는 거기로부터 바로 이 오늘날의 목포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하시는 역사문화공간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목포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정체성을 지켜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설사께서는 직접 또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해설 요청을 받을 때는 예. 보통은 목포역에서부터 시작하게 돼요. 아. 왜냐하면 KTX 타고 그렇죠. 목포역에서 오시든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목포역에 내리셔서 저랑 같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내리셔서 오거리 쪽으로 가죠. 그래서 네. 오거리는 우리 근대 역사 쪽에서 보면은 다방 문화라고 그래서 7080 세대 때는 그런 그 예술이 피어난 그런 공간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문화원 자리가 옛날에 그 호남은행 있죠. 호남은행하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국내 최초의 백화점이었던 화신백화점 목포 지점이 있고 네. 거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미국 창고라고 그래서 약간 골목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 미국 창고도 있고 또 그 동아 부인상회라고 여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파점 좀 이마트 정도 지금으로 치면 그런 것 같아요. 대형마트, 네. 대형마트 그런 공간도 있고 그리고 장옥들이 쭉 집이 안 떨어지고 쭉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네, 네. 이어져서. 네.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을 말하죠. 아,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죠. 관광객들이. 아. 그리고 그게 변해 있는 게 아니라 120년 전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공간이 하면서 세상에 이러면서 네. 깜짝 놀라워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벌써 근대 역사 일관이라고 하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 동양 척식 근대 역사 주식회사. 2관. 네. 동양 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이제 일관 일본 영사관 이런 곳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대 역사의 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쭉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나왔습니다. 참 저희한테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이제 1908년에 일본 국책 회사로서 일본이 만든 건데 그것은 이제 식민지 수탈을 위한 그 전초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재 그 목포지점 건물은 1920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이 동양척주식회사 건물은 그 경성에 즉 서울에 본점이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다 사라졌죠. 여러 곳에 있었지만 지금 딱 두 군데만 남아 있어요. 부산에 하나, 목포에 하나. 그런데 목포의 동척이 그러니까 이 농업 수탈을 하는 곳인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었던 곳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규모가 컸던 거죠. 그래서 그 현재 동척 건물로는 2개가 남아 있지만 부산보다 목포 것이 훨씬 더 규모가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 건물이 방치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때 해병대 건물로도 사용되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철거 논의가 1999년도에 있었어요. 예. 이제 그것을 시민단체와 뜻 있는 분들이 노력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보존해서 그게 이제 문화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됐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네, 아프지만 또 출발점으로서 상징이 있는 곳인데요. 예. 이렇게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내에는 등록문화재가 15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 등록문화재가 지정되는 배경과 또 과정도 궁금한데요. 예. 그것은 아마 1995년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어요. 그때 국립박물관으로 예. 사용하고 있었는데 95년도에 그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논쟁이 생기게 되었어요. 네. 과연 그때 이제 일제의 잔재,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거를 없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게 철거가 됐는데 네.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거냐? 일본 거라고 해서 다 없애는 것이 정말 우리의 그 교육을 위해서, 2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라는 식의 논의들이 좀 있었고 또 건축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반발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존폐 문제가 여러 곳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놔둬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근대 그렇죠. 건축물 다 없어지겠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등록문화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사람들이 재산 가치가 제한이 되니까 그렇죠. 반대를 해요. 그래서 문화재로 등록하는 거를 꺼립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자발적으로 문화재로 등록을 하면서 보존에 협조할 수 있을까 네. 해서 등록문화재 제도가 2001년에 생겼는데, 이것은 그 기존의 지정문화재와는 조금 그 느슨한 그런 형태의 규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팔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줬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그 그렇죠. 건축처럼 마음대로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형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가치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만 해도 큰 제약이 되겠죠. 그렇지만 완전한 제약은 아니고 일정한 자유를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등록문화재 제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많은 등록문화재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 이번 경우도 그 중에 하나죠. 네, 그럼 좀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옛 건물을 보존한다는 건 어떤 좀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관광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첫 번째 꼽는 것이 희귀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정비하고 그럼으로써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관광의 매력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발을 위한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 구도심 내 문화재를 오늘날 우리가 정비하고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 그 이유와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해설사께서 생각하셨을 때 어떤 의미를 좀 지닌다고 보십니까? 추억의 저장소 같아요. 네.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는 본인들이 옛날에 살았던 네. 그런 장소, 그러니까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네. 없고, 그래서 목포에 내려오면 고향 같은 느낌이고 또 내가 살았던 그런 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이 오시곤 해요. 그래서 그런 곳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또 우리 그 근대 역사 이렇게 거리가 자체가 살아있는 게 또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고향처럼 또 목포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죠. 저는 뭐 문화관광 해설사니까 어쨌든 거기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추억의 저장소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15곳 가운데 주요 건물의 좀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제가 가치 있게 지금 뭐 그쪽 동네에서 본다면 가장 먼저 세워진 구 1번 영사관이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1900년대에 세워졌고 그때 이제 1913년도에 목포 부사를 보니까 거기 뭐라고 쓰여졌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딱 2군데 영사관을 지었대요. 우리하고 자매결혼 맺은 샤먼시에 하나 세우고 목포에 하나 세웠대요. 근데 외국에 세운 영사관 건축물로는 가장 규모가 있고 크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목포 같은 경우에는 목포뿐만 아니라 군산 지역까지도 초기에는 군산 전북 지역까지 그 일본인들을 다 이렇게 여기서 뭐 보호했다고 하죠. 영사관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국내에서도 우리 그 굉장한 그런 가치를 지닌 문화재가 아닌가 싶어요. 네. 구 일본 영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고석규 전 총장께서 생각하셨을 때 좀 의미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본 영사관은 이제 뭐 국가지정 문화재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한 등록문화재하고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고급스러운 문화재고 이번에 지정된 등록문화재 15곳은 아까 우리 해설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구역이에요. 목포역에 도착해서 지금 이제 뭐 그 부인상회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이마트와 비슷하다, 뭐 연세장과 비슷하다 했던 그런 공간들인데
동척 앞에 있는 목포 부립병원 관사라든가 또는 그 일본 기독교회 그 간판만 아니 지금 그야말로 그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네. 건물이죠. 일본 기독교회 건물이라든가 또 그 동학부인상의 목포지점 또는 목포화신 연세점 뭐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이번에 그 등록문화재 15곳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도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는 전국 최초로 면 단위가 지정돼서 더욱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된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면단이라니까 무슨 뭐 그 시, 군, 면, 그 네. 면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그렇죠. 아니고요. 네. 일정한 공간이 그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네. 뜻인데 문화재청 고시 2018-99호를 보면 그게 이제 2018년 8월 6일 날 네.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건데 이 등록 고시 대상이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이제 건물이거든요. 네. 그 건물을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역사문화 공간으로. 그리고 그 공간 안에 15개 건물을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그렇죠. 거죠. 네. 우리가 그 이제 2002년에 역사문화의 길 조성 계획이라고 하는 걸 목포시에서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걸 만들 때도 이제 이 동척 건물 때문에 시작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건물을 하나하나마다 보존을 하니 뭐니 하니 이런 논쟁을 하기에는 이제 문화재가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아예 길을 정해가지고 그 길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일괄적으로 보존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식의 논의들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해설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에는 그런 문화재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또 거리의 모양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지정한 것이고 이건 뭐 전국 최초로 아주 독특한 그런 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설사 입장에서 봤을 때 목포의 이런 점 때문에 이런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네.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거기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다시 봐야겠다. 건축물로서 가치, 네. 생활사로서 가치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서 또 설명을 해야겠다. 그러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면 전체가 문화재로 등록된 만큼 이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할 여러 분야에 대한 가치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면 혹시 어떤 사람은 그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의 생각을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실현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뭐 미래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미래는 창조하는 거거든요. 네. 뭐 이런 그 비슷한 사업으로 성공한 게 뭐 있나라고 있으면 보면 물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하는 곳은 있지만 그것이 꾸준히 계속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막 지금 뭐 대박이라는 표현을 알 것처럼 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찾기가 좀 어려워요. 예. 결국 이건 뭐냐하면 목표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고기를 잡아주는 것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네. 이제 그 지역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냥 뭐 값이 튀고 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렇죠.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주민이 주인이 돼서 그 가치를 찾아가면서 거기에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주인이 돼서 가치를 찾아가야 된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는 그리고 이 살맛나는 도시 공동체를 만드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앞서 고 전 총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부 이 친일 잔재인 적산가옥 등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설사 입장에서 좀 보셨을 땐 어떠신가요?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게 아니면 만약에 그런 배움이 아니면은 우리가 성공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있듯이 네. 그러한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공부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픈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그 김대중 네. 대통령 시절에 예. 일본 문화 개방을 했어요. 네. 그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했거든요. 일본 문화 개방하면 우리 문화식민이 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한류가 그렇죠. 경쟁력을 가지면서 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일본은 우리가 숙적 일본이라고 해서 배제하고 무시하고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외국의 하나, 수많은 그 다른 문화 중에 하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또 거꾸로 그런 일본을 우리가 재활용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예. 그 아까 오거리 말씀하셨잖아요. 이 오거리야말로 정말 목포의 상징 거리이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까닭은 거기가 일종의 도시 공동체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한탄도 하고 기쁨도 나누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도시라고 하는 건 단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자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또 인간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옛 오거리와 같은 그런 그 분위기, 우리가 그 사회적인 연결망을 가지면서 그 서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인간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도시 목포를 역사문화 공간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간이 되도록 많은 인간답게 살아갔던 네. 그분들의 스토리를 많이 알고 발췌를 해서 전해주면 아마 관광지로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 한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도시가 지닌 기억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적된 흔적과 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야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날 목포는 그 자체로 한국 근현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탈과 억압, 서름의 역사가 담긴 근대 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본질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